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첫 번째. 아, 좋았어. 역시 우리 서원이가 최고야. 그래. 진정으로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진실로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 야구 선수던 내 아버지는 어느 생일날 어깨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던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어린 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모처럼의 나들임에도 불순한 날씨 탓에 동물원은 문을 닫았고 사파리 기차는 플랫폼에 정차 있었다. 이거 어떡하냐? 다 문을 닫았네. 그래. 저거라도 마실래? 아버지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다 얼음이 든 자판기 콜라를 뽑아주었고, 나는 노천 게임기에서 웃는 모습의 해골을 뽑아 아버지에게 선물했다. 우와, 이거 해골이네. 어둘수록 잘 보이겠어, 형광이니까. 어이구, 고마워라 우리 아들. 차에 달고 다니면서 수호신으로 삼아야지. 난 우리 아들을 지키고, 우리 아들은 날 지키고. 아버지는 해골을 받아쥐고 휘파람을 불었다. 황량한 광장에 이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나는 팔을 크게 흔들며 아버지를 따라 행진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열매 맺지 못했고 우리의 행복은 매우 짧았다. 세영댐 저지대라 불리는 마을, 우리 가족이 보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참혹하게 부서져 버렸다. 물에 잠긴 도로, 폐허가 된 거리. 마을 사람들은 대피할 사이도 없이 모두 일을 당했고 지서에서 출동한 경찰들까지 전부 죽었다. 그 모든 것이 세영댐 보안 책임자인 내 아버지가 한 짓이라는 것이다. 어린 소녀의 목을 틀어 호수에 던져놓고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죽였다 한다.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발적인 범행이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원한 관계입니까? 무슨 말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 일을 세령호의 재앙이라 기록했다. 아버지에겐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를 살인마의 아들이라 칭했다. 그 일에 7년 동안 나는 세상의 제일 구석진 곳으로 도망다녀야 했고 내 뒤를 집요하게 쫓는 저주와 투쟁해야 했다. 아버지의 사형은 오늘 집행되었다. 그것과 별도로 나도 7년 동안의 내 저주와 종말을 고했다. 내 보호자 안승환 아저씨가 사실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라며 이 사연을 소설로 꾸몄다. 7년 전 사건의 사실과 그 7년의 밤 동안 꾸었던 내 꿈의 진실을 이 소설이 담고 있다. 모름지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포수는 사인을 보내고 투수는 그에 따라 공을 던져야 한다. 포수인 내 아버지는 내게 사인을 보내 승부수를 요구했고 투수가 된 나는 그 사인을 받아들였다. 잘못된 운명을 삼진아웃시키기 위한 우리 부자의 처절한 싸움. 이제 세상과 공유하려 한다.
세령된 보안경비 근무 첫 주말, 안승환은 혼자 사택에 남아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누구니 넌? 왜 그러고 있어? 옷도 안 입고. 저런 많이 맞았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이거 정신 차려. 코뼈가 함몰됐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방 창문 앞에 있다가 느닷없이 기절해버려서. 누구요? 가진 사람이? 이 아이네요. 이 아는 아이예요? 뭐 수목원 주인 딸인데요. 이름이 오세령이고 12살입니다. 여보세요? 예, 원장님. 그 지소 강승혁인데요. 그 진료소로 나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아이고, 복장을 모호한 게 집에서 오신 게 아닌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진료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요, 당신은? 100 이후에 삽니다만. 언제부터 산다는 거요? 난 당신을 못 봤는데. 며칠 됐습니다. 댁의 딸인 줄은 몰랐고요. 내 딸을 왜 당신이 데리고 왔는지 말해보시오. 아니, 그건 내 쪽에서 묻고 싶은데요. 댁의 딸이 왜 이 깊은 밤 내 방 창문 밑에서 기절했는지. 폭행 흔적이 있습니까? 코뼈 함몰이 있습니다. 회초리 자국으로 보이는 찰과상도 있고. 선생 눈엔 그것만 보입니까? 내 눈엔 발가 벗겨진 채 진료소에 누워있는 내 딸과 이 밤중에 내 딸을 데려왔다는 남자가 보입니다만. 선생 눈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 보이는 모양이지. 오메, 뛰어난 모양이네. 이 남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때렸니? 널 만졌니? 아야. 그럼 어디서 다쳤냐? 아이의 시선이 순경과 의사를 거쳐 안승환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순경에게로 돌아왔다. 제 아빠와 시선이 마주치는 걸 한사코 피하는 눈치였다. 안승환 씨라고 했소? 잠깐 나가 있으쇼. 오 원장님도 나가시고요. 땅양 두 분이 내 말 안 들리요? 멀리 가지 마시오. 금방 끝날라니까. 숲에서 만난 고양이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나무에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두운 게 옆집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코피가 나는 바람에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네요. 근데 뭐 옆집 아저씨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를 안고 진료소로 데려와준 고마운 사람이고 때리거나 만진 적은 없다고 아빠한테 꼭 전해달랍니다. 아니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야밤에 팬티바람으로 고양이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했다고요? 그게 믿어집니까? 아따양 그 고양이 이름 뭐라 하던디. 아무튼 뭐 그놈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디다. 아니 몸에난 회초리 자국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어깨 죽지살이 다 터졌던데요. 그것은 뭐 고양이한테 긁힌 자국이라고 합디다. 꽤 험하게 놀았던 모양인데. 의사 선생 소견은 어떻습니까? 성폭행 여부는 제가 진단하기 좀 어렵고요. 엑스레이상 코뼈가 함몰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면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면 그 아이를 이민후과 의사한테 먼저 데려가겠습니다. 그 예쁜 코가 틀어졌다지 않습니까? 정식 수사는 차후에 본서에다 의뢰하셔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끝났으면 이제 데려가겠소. 안승환 씨는 나랑 지소로 갑시다. 예? 따라오시오. 아니 저기 다친 아이를 진료소에 데려온 게 지소로 잡혀갈 일입니까? 본인이 신고했은 게 경위서는 써야지 않겠어요? 참.
안승환은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아이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아이 아빠는 왜 애먼 사람을 잡는 걸까? 순경은 왜 아이 폭행범을 찾는데 관심이 없는 걸까? 이들 사이에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음에 분명했다. 누가 이 아이를 때렸는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안승환은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 아빠한테 알몸으로 매를 맞는다. 어딜가! 애쓰지 못해! 기회를 보아 도망치지만 곧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된다. 숲으로 들어가자니 무섭고 가운데 길로 나가자니 알몸이고 그리하여 옆집 뒷방 창문 가까이 나무 밑에 숨는다. 아빠라는 작자는 딸을 찾으러 다닌다. 하필 그때 안승환이 눈치 없게 끼어든다. 누구니 넌? 왜 그러고 있어? 옷도 안 입고. 저런, 많이 맞았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정신 차려. 안승환이 보기에 진실은 단순했다. 대체 대저택에 사는 저 인물은 누구이며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마을에서 이토록 암묵적으로 타연히 진실이 묻혀버리는 건 또 무슨 연유인가? 밥 먹어. 안 마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아? 벨소리 못 들었어. 무슨 일 있어? 서원이가 아파. 또하고 연락을. 진짜부터 헛소리까지 하고. 아빠랑 스키장에 데려간다고 했다면서 옷을 입혀달라는 거야. 병원에 안 데려갔어? 방금 119 불렀어. 나 이게. 야야야. 나 먼저 갈게요. 야야, 너 끌고 가면 안 돼. 취했으니까. 알았어. 아저씨, 우리 아들이 아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아유, 어련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불어보세요. 아이 진짜.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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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고가 나왔네요. 저기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구급차에 실려갔다고요.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술을 안 드셨어? 왜 이러고 있어?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 왜 이러고 있냐니까. 당신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척수천자를 해야 한다잖아. 척수천자? 그게 뭔데? 척수해서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해놓고 서약서에다 지장 찍으래. 서원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의사 어딨어? 뇌수막염으로 진단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안정시키긴 했지만 척수천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척추에다 긴 바늘을 꽂아가지고 척수액을 뽑아내는 거래. 왜 해야 되는 건데요? 뇌압 조절, 검사용 샘플도 얻을 겸요. 검사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뭐 그런 걸 알아야 한대나 뭐래나. 세균성은 뭐 바이러스 뭡니까? 참, 바이러스성은 치료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세균성이면요?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청력장애나 발달장애, 간질 같은. 뭐요? 장애? 아빠. 저기 아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서원아, 아빠는 무서울 때마다 뭘 했다고 했지? 얘기해줬는데 기억 안 나? 그렇지. 그걸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아빠는 소리내서 불고 서원이는 마음속으로 불고 휘파람이 끝나면 무서운 일도 다 끝나 있을 거야. 자, 하나, 둘. 서원이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면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전거
정글짐에 오를 수도 없게 된다면, 눈을 뒤집고 코를 걸면서 발작을 한다면, 만약 그리 된다면. 잠들었네요? 뇌압이 떨어지면서 편안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안심하세요. 끔찍한 밤이었다. 최연수의 37회 삶에서 이토록 무서웠던 밤은 없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바이러스성으로 나왔다.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입원해야 했다. 최연수는 병원과 집과 직장을 정신없이 오갔다. 그 사이 급히 달려오느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일이라며 그 때문에 면허정지를 받은 일은 저만치 밀쳐져 있었다. 아내 강은주에게 말할 기회도 없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불안감도 차츰 둔해졌다.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정유정 원작, 최재도 극본, 김창회 연출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두 번째. 순경이 오 원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병원 원장이니까 치과 의사거든. 참, 저보고 언제부터 사택에 살았느냐고 다그치던데요? 우리 사택이 수목원 안에 있잖아. 수목원이 다 그 사람 소유거든. 세령댐 관리단에서 임대를 낸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신고할 의무는 없잖아요. 아이고, 입주 신고는 해야지 관리실에. 수목원 출입이나 주차 때문이라도. 중세 유럽 영주네요, 그 사람. 울타리로 둘러쳐진 거대한 영지를 지닌. 상상 이상일 거야. 응? 세령강 백리길을 쥐락펴락했던 대지주의 외아들이자 세령평야의 현재 주인이니까. 그런 사람이 왜 12살밖에 안 된 딸을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팼을까요? 글쎄, 마누라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이혼 소송 중이니까.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텐데. 아이고, 왜?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다시는 그 집 일에 간섭 안 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게 바로 이거지. 그 사람은 별채숲 대저택에 살고, 우리는 댐 관리 직원들이 쓰는 비좁은 사택에 살고, 그 사람 집이 101호, 우리 보안 요원들이 사는 곳이 102, 103호, 그리고 길 아래 댐 관리단 직원들은 104호부터 쭉 이어지면서 1년번호로 나란히 쓰고 있지만 결코 이웃은 아니지. 신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에선 우리를 사택 주민이라고 불러. 원주민들이 사택 주민들을 싫어하나 보죠? 뜨내기니까.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2패로 갈린대. 이야, 그 정도예요? 이 댐이 세령강을 막으면서 옛 세령마을은 저 아래로 수몰됐지. 그리하여 댐 아래 평지에 세터를 잡았어. 원주민이라는 말과 저지대 주민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통해 이곳에서. 저지대. 이 왠지 느낌이 오지 않아? 난 여기 근무 기간만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뜰 거야. 박주임의 말대로 수목원 주인, 중세 유럽 영주 같은 이 인물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아내가 4개월 전에 가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석 달 전 법원에서 날아온 송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도 그는 분기 충천에 있었다. 배은망덕. 전자제품 수지공딸을 신데렐라로 만들어준 게 누군데, 태어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갖게 해준 남자가 누구냐고. 그 은혜를 이혼 청구 소송으로 갚겠다고? 저희 소장엔 그 원장님이 정신병자인 양부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1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부인과 따님한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했는지 소상하게 드러나 있네요. 학대한 적 없다니까요, 변호사 선생. 약간의 교정을 했을 뿐이라고.
그 교정이 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정! 몰라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 아, 예. 저 부인께서는 왜 가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기념일을 거하게 축하하려다 이 사단이 난 거요. 우리 전라도에선 가기 힘든 동네. 국토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저 먼 북쪽까지 갔어. 속초가 어디 붙어 있는 줄 아시오? 동해안 최북단이요. 기념일을 보내러 거기까지 갔단 말이오. 거기서 행방을 감춘 거요. 감사를 해야 할 일인데 그 왜 거기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러니 하는 말 아니오.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셨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문제가 있으니 교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거기서 교정을 하셨다고요? 그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이 여행지에서. 가짜는 짓을 하기에 좀 바로 잡아줬을 뿐이요. 아니, 뭘 어쨌길래... 포도주도 술 아니겠어요.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렀지.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가 젖은 타월로 좀 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기령으로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차에서 내리게 했고. 저녁 식사 후 교정을 마친 뒤라면 한밤중 아닙니까? 한밤에 한기령 정상에다 부인을 버려둔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반성하라고. 그 길로 가출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벗어. 안 들려? 다. 앉아. 고로 앉아. 왜 맞는지는 알겠지? 오늘 준비한 회초리는 7개. 이 7개가 다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놈이 잘못한 거야. 보라고. 이 명함에 분명 대리운전 10,000원에 어디든 다 모셔드립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20,000원이나 요구했어. 그놈이 바가지를 씌우려 한 거라고. 내가 창피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냐고. 대체 왜 그놈한테 사과한 거야? 왜 10,000원이나 더 줬냐고. 그 쪽팔려 죽겠다는 표정은 뭐야? 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좀 취했어요. 난 취했어. 그 막대 먹은 대리기사놈이 나를 봉으로 보게 화가 난 것뿐이랄까. 제 여기엔 그 회초리 자국이 선명한 부인의 알몸, 집안 곳곳에 걸린 회초리 다발을 찍은 사진, 부인의 진술서, 다박상에서 유산까지 날짜별로 받아놓은 진단서, 부부싸움 내용을 담은 진술 녹취록 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입니다, 모두. 불리해? 법이 내 아내 편을 들 거라는 거요? 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따님을 더 이상 교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딸을 내가 교정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동네 평판이 나빠지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동네 놈들이 무슨 상관이야, 때 이래! 부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우원! 내 마누라부터 찾아내야 한다니까. 그 게을러 빠진 흥신소 친구들이 도무지 잡아오질 못하니 갈 데가 친정밖에 더 있겠느냐고. 처가에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오히려 책 잡힐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오!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소송이 나와서 끝내요. 그래야 대한민국 법이 내 마누라를 내 품에 다시 돌려보낼 거 아니오, 변호사 선생. 예. 물론 이 소송에서는 우리가 이기겠죠. 저 부인은 습관적으로 가출해 왔고 게다가 이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 양육 능력도 없죠. 우리는 그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발 별수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원장님?
사야겠어. 어떡해. 싸게 나온 매물이 있어. 집주인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팔려고 내놓은 거야. 미쳤어. 33평이면. 대출을 끼고 있으니까 따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고 주거 환경도 좋고. 그래.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건 언제나 딱 하나잖아. 뭐? 돈.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 이 집 전세 보증금 빼고 적금 깨서 보태고. 그래도 3천만 원이나 모자라잖아. 아이고. 추가로 대출 받을 거면 아예 포기하자고. 내 집에서 손가락 빨면서 사느니 새끼 밥 먹으면서 새 집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늘날 당신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 모자라는 3천만 원이랑 취득세 낼 수 있는 거금. 내가 짠순이 노릇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줄 알아? 악착같이 일하러 다닌 게 힘이 넘쳐나서 그런 줄 아냐고. 당신만 정신 차렸으면 우리 진즉에 집 샀어. 대출이자는 어쩌고? 그 아파트 월세로 내놓으면 돼.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사택에서. 사택? 오지 근무하자는 얘기야 전처럼? 최연수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접고 사회에 나와 얻은 첫 직장이 지금의 회사다. 국가 주요시설 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꽤 단단한 보안업체. 그가 갑자기 오지 근무를 자원하고 그래서 전라도 한기퉁에 세령된 보안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아내 강은주의 이 돌연한 선언 때문이었다. 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살아야 하는데? 3년. 그때쯤이면 대출금 일부 갚을 수 있어. 입주에도 이자 감당 될 만큼. 아니 그러지 말고 작은 걸로 사자. 욕심 조금만 버리면 내 집도 갖고 이런 무리 안 해도 돼. 식구라야 달랑 셋인데 굳이 33평일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있어. 내가 그토록 열망에 맞지 않는 중산층 진입. 그 최소 기준이 뭔 줄 알아? 33평. 이거 살얼음판 뜯어서 집 짓는 짓이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난 압니다. 우린 아파트 계약서를 쓸 거야.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온몸을 감싸고 휘도는 그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을 최연수는 차마 입으로 표현해낼 수 없었다. 입방정을 떤다고 타박이나 당할 터였다. 별 수 없이 오지 근무 지원서를 냈다. 자원과 동시에 발령이 났다. 오지 자원자는 없고 본사 지원자는 차고 넘쳤으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근무지는 세령댐. 월요일자 발령이었다. 강은주는 눈독 들인 그 아파트를 샀다. 그날로 세입자를 구했다. 3년 후엔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건 하나뿐. 방 2개짜리 사택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늙은 총각. 안승환이라 했던가. 난 저 호수가 기분 나빠. 박주임이 CCTV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승환도 CCTV 화면을 봤다. 안개가 걷히고 있는 호수 한가운데 섬 하나가 무덤처럼 떠있다. 반구형을 그리는 섬 북판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저 섬을 왜 한솔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로이 서 있는 등화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거기까진 모르겠고 수몰된 세령마을 뒷동산이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빠요? 호수 밑에 옛 세령마을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어떤 집 문설주엔 문패까지 달려있다던데. 그래요? 말인즉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아주 황당한 전설은 아니야. 세령댐이 완공된 게 10여 년 전인데 그때 마을을 부수지 않고 물을 채웠다니까. 면 소재지 다음으로 큰 마을이었다는데. 실제로 확인해본 사람은 없고요? 세령호는 개방된 호수가 아니야. 인근 4개 시와 10개 군을 먹여 살리는 1급수 상수원이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몰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호수 주변은 철망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고 호수가 세령봉은 입산 금지 구역이고 염소를 키우던 세령 목장도 댐 착공과 함께 폐쇄됐고 호수가 도로인 안길도 목장 진입로에서 차단됐잖아. 그리고 호수 안은 8개의 CCTV로 우리가 이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고스란히 있을까요? 옛 모습 그대로? 어디서 들었는지
작년 가을에 방송국에서 확인하러 왔잖아. 와, 그때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방송국 차는 부서지고 촬영을 허가한 댐 관리단장은 저지대 주민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우리는 관리단 업무하느라고 축원하고. 왜 그랬대요, 주민들이? 이 동네 망향지라는 게 물속마을 용신한테 머리 조아리고 비는 거거든. 저 호수 속이 일종의 성진샘인데 외진이 거기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걸 그냥 놔두겠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도는 말이 있어요. 물속마을에 외진이 침범하면 잠든 용신이 깨어나고 그러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야.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웃었어. 머리에 물탱크를 이고 사는 사람들이라 걱정이 많나 보다 하고. 지금은요? 승환씨, 해걸음에 전원 본 적 없지? 해가 진 후로 한 1, 2분쯤 CCTV 화면을 지켜봐. 흐릿하긴 해도 그때까진 보일 테니까. 이 호수 위로 땅거미가 깔리면 한솔등 밑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거야. 물속마을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 마냥 줄기줄기. 언젠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화면 안에서 걸걸한 노파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가,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미친 소리 같지? 아니요. 사실을 안 이상 그 전경을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안승환이 누구인가? 잠수 전문가 아버지를 두지 않았던가?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져내는 소위 악어라 불리는 잠수부였다. 잠수는 안승환의 또 다른 전문 분야였다. 근무를 끝내고 사택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을 땐 천장에 물속마을 전경이 그려지기까지 했다. 들은 적도 없는 노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승환아,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극장. 칠 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세 번째. 서은 아빠, 오늘로 여기 근무 끝이지? 일찍 끝나지? 왜? 사택에 다녀오라고. 난 오늘까지 급식일 해야 해. 사택? 왜? 집 규모를 알아야 가져갈 살림을 정할 수 있지. 거기까지 끌고 가서 버릴 순 없잖아. 아, 버릴 거 없다니까. 평수가 여기하고 같아. 수목원 펜션 같은 데는 되게 실평수가 작단 말이야. 구조도 가정집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거기다 방이 둘뿐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아니, 여기서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데야. 왕복 10시간이 넘는다고. 집 한번 둘러보자고 나 혼자 그 먼 곳을 다녀와야 돼? 누가 집만 둘러보래? 집만 볼 거면 뭐하러 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누구랑? 33 노총각 하나가 그 집에 산다며. 그럼 방을 어떻게 나눌 건지, 욕실이나 부엌 쓰는 문제도 그렇고 전기요금은 또 어떻게 분담할 건지 그런 걸 확실히 해둬야 살면서 얼굴 붉힐 일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랑 둘이 얼굴 맞대고 앉아서 세탁기를 같이 쓰느냐 마느냐, 수도요금을 얼마씩 부담하느냐 그런 거 정하라는 거야? 기왕이면 말 잘해서 그 총각 옆집으로 보내봐. 우리랑 사는 거 자기도 불편할 텐데. 암담했다. 아내지만 이 여자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연수는 그 총각을 옆집으로 보낼 재주가 없었다. 그럴 마음도 없었다.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붙들지는 않겠지만. 예, 안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이번에 세령댐 보안팀장으로 가게 된. 예, 팀장님. 이따 저녁 때요.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데요. 일요일에 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집을 미리 봐두려고요. 사택 규모가 얼마만한지, 그 이삿짐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요. 세령댐 관리원 중 보안회사에서 파견나간 직원은 모두 6명.
그중 4명이 103호에 살고 있고 102호엔 안승환과 전임 팀장 가족이 살았다. 이 102호에 이제 최연수가 3살 연상의 아내 강은주와 12살 난 아들 최서원을 데리고 입주할 것이다. 방 2개의 거실 하나, 부엌과 화장실도 하나뿐인 이 좁은 집에서 이미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안승환은 확실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긴 했다. 8시쯤이요.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저? 양육권도 뺏겼고요. 그 100m 이내 접근 금지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당신 이혼 전문이라며? 승률이 80%가 넘는다며? 상대 변호사도 만만치 않아요. 왜 졌냐고 묻는 거야, 내 말은. 그쪽은 의뢰인이 무척이나 협조적이더라고요. 난 비협조적이었고. 그 여자 대단해요. 그 타박상에서 유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단서를 받아둔 데다 부부싸움 과정도 녹음해놓고. 민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어! 교정을 한 적은 있어도! 그 문제의 그 교정이 결정적 패인입니다. 그 따님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 아빠가 엄마와 자신의 실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교정했는지 고잘미잘 다 늘어놓았거든요. 그 엄마와 둘만 살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니까 내 딸은 법정에 간 적이 없어. 녹음 테이프를 제출했더라니까요. 게다가 그 여자 자격증도 몇 있더라고요. 그 제빵소나 한식 조리사 같은. 하잘 것 없어 보여도 그게 경제 능력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 바람에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그 여자? 그 여자를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소송에 대비했더라고요. 적어도 2년 전부터는 준비한 것 같아요. 내 마누라 그렇게 부르지 마. 그건 당신 옆에 내한테나 쓰란 말이야. 그 여자를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럼 내가 껍데기하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비협조적이어서 졌다고? 이 무능한 작자야. 재판에 진 건 당신이야. 의뢰인을 모욕한다고 그 무능이 무마되지 않아. 뭐?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라 네가 진 거야. 네 무능과 불성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알았어, 변호사 선생? 야, 너 지금 어디야? 서원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같이 있는 거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바꿔달라는데 아주 한장하겠다니까. 너 오늘 세령댐 가기로 했다면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왜 서원 엄마 전화를 안 받냐고? 잠시 광주에 들렀어. 화분하라 전해주러. 화분? 너 김강현이라고 알아? 그 친구가 광주에다 소주방을 냈어요. 내려온 김에 개업 축하를 하고 가야지. 그 야구 선수 시절 배터리였다는 그. 그래. 삼녀들끼리 만나 옛날 얘기나 하고 있겠구만. 뻔하지 뭐. 여고생 팬 몰고 다니던 그 꽃미남 투수 김강현의 봉황기 준결승에서 끝내기 스리런 날린 그 포수 최연수. 어떻게 알았어? 안 봐도 척이다. 빛도 못 보고 중도에 꺾인 놈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가 그것밖에 더 있냐? 그러다 신세 타령이 나오면서 훌쩍거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지금 술 마시고 있단 얘기야? 걱정 마. 많이 안 마셨어. 고등학교 동창 몇 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자리가 좀 길어지는 것뿐이야. 아이씨고. 야, 너 지금 면허 정지 상태야. 목만 죽였다니까. 이제 자리 파하고 나가는 길이야. 세령댐까지 가다 보면 다 깰 거야. 물론 네 몸 네가 알아서 하고. 야, 어쨌거나 서원 엄마한테 전화나 해줘. 서원 엄마 성질 몰라서 그래. 나 끊는다. 어휴, 대체 그 여자 성미 더럽다는 게 어디까지 알려진 거야? 어딜 가려고? 화장실도 못 가냐? 도망가면 못 쓰지. 도망가긴. 야, 그리고 나 여기 세령댐으로 발령받았다니까? 자주 만나게 될 거라고 앞으로. 어젯밤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안 오는 건가? 예고 없는 9시가 다 돼가는데. 백화가 펼쳐졌습니다. 송서구 기자. 이 양반 8시에 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겠으면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도 아예 꺼놓고.
모르겠다. 난 오늘 세령호 탐사를 해야 하니 오게 되면 혼자 둘러보고 가세요. 자. 집을 둘러보러 오겠다는 최현수가 약속된 8시를 훨씬 넘겨 9시가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자 안승환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었다. 옛 세령마을이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다는 세령호 탐사를 할 기회는 오늘 밤뿐이기 때문이었다. 웹드슈트며 부력장비며 허리에 차는 납덩이며 그리고 종아리에 잠수용 나이프까지 갖추고는 수중 카메라와 기타 장비가 든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섰다. 거실 전등과 TV는 그대로 켜두었고 창문도 열어둔 채였다. 101호 대저택 뒤편으로 20건 관리인 노인이 나다니는 샘문이 있었다. 호수로 나가는 지름길이었다. 백일호 대저택의 뒷방 창문이 안승환의 곁눈질에 걸려들었다. 딸 오세령의 방이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방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흰 크레 책상 위엔 유리잔에 담긴 양초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고깔 모자를 쓴 동물 인형들이 앉아있고 그 옆엔 달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날아가는 소녀 인형의 오르골이 빙빙 돌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침대에는 세령이 잠들어 있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이불릿에 얼굴에 반쯤 묻은 채. 안승환은 얼른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집 일에는 어떤 경우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하지 않았던가.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소송에 대비했더라고요. 적어도 2년 전부터는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시각 오영재는 서울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수목원 저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론 좀처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2년 전부터. 2년 전이라면 유산할 무렵인데. 알겠어요. 해볼게요. 내 집에서 내가 정한 자리에 내가 정한 방식대로 있어야 해. 모든 것이 다.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해. 지금은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을 게 아니라. 뭘 해보겠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귀엔 넌 알 거 없어. 어떻게 해? 사택 분녀회에서 사과 파이 굽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거짓말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지. 어느 놈이야? 전화길이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구야 이놈? 말 못해? 좋아, 해보자 이거지. 웃어서. 뭐야? 왜 이래? 타이어를 심한데 괜찮겠어요? 유산됐습니다. 유산? 10일주나 됐는데 모르고 있었나요? 10일주? 임신 3개월? 아들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딸 아니면 아들이겠죠. 딸 아니면 아들. 통제구역입니다.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임신 사실을 숨겨. 내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면서 내 인생에서 빠진 건 단 하나, 아들뿐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내 문하영이 달라진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패물에 관심도 많아졌다. 말도 자주 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을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듯
그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변호사가 보고하길 모든 진술은 다 녹음 테이프로 제출됐다고 했다.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12년씩이나 해온 건 이혼을 요구하거나 딸을 데리고 도망치면 우리 둘 다 남편의 손에 죽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제 와서 이혼을 결심한 건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 모녀가 실제로 죽을 거라는 깨달음 때문이에요. 전엔 제법 하는 것 같더니 이번엔 왜 이 모양이오? 대한민국 아니라 저승까지 뒤져서라도 잡아오라니까. 곧 찾아낼 겁니다. 단 머리털 하나 건져서는 안 돼. 교정은 내가 직접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나중에 통합시다. 나 운전 중이오. 속도를 못 내면 비켜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궁특이. 차가 주먹만 해서 속력을 못 내겠으면 애초에 2차선을 타든가. 꼬라지하고는. 차에다 저게 뭐야? 해골? 저놈은 저게 십자가로 보이는 모양이지? 미친. 미친놈. 대형 트레일러가 3대씩이나 일렬로 달리는데 빵빵대면 뭐 어쩌라고. 알아서 초월해가면 되지. 9시 5분? 안승환 이 친구 많이 기다렸겠는데. 약속 장소가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집에서 만나는 건데 좀 늦어도 상관없겠지. 최연수는 창문을 내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룸미러에 매달린 야광 해골이 활짝 웃으며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고 우리 사원이. 아들 서원이 선물한 웃는 해골. 벌써 몇 년째 이 차에 부적처럼 매달고 다녔다. 왼손잡이라는 걸 빼면 무엇 하나 자신을 닮지 않은 아이. 외모부터 성격까지 불아가신 어머니를 빼박았다. 그 점이 가장 좋았다. 웃는 해골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출연 구자형, 이장원, 이규석, 서승휘, 변혜숙, 라디오 극장. 칠 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네 번째. 자자자. 한국의 아틀란티스, 물속에 가라앉은 도시, 호수 속에서 잠자는 세력물. 안승환, 전설 속 마을을 유영하다. 소설가 안승환, 신비를 탐험하다. 안승환은 담장 새끼를 빠져나온 후 헤드랜턴을 켰다. 최대한 밝혔는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짙은 안개에 비까지 내린 탓이다. 그나마 뒷길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랜턴을 꺼야 했다. 호수 1번 출입구 밑에 CC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다. 앞이 거의 안 보였다. 사람들한테 들키지 말아야 하고, 오롯이 혼자이면서 비번이 나려야 하고. 그러자면 오늘 바뀐 기회가 없어. 뭐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방문 잠그지 않았으니 알아서 둘러보고 가겠지. 호수 쪽 철망 담장을 손으로 짚어가며 걸은 지 10여 분. 출입구 철망문에 이르렀다. 미리 복주해둔 열쇠로 문을 열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섰다. 경사로를 내려가니 찰랑거리는 호수가 거기에 있었다. 세령된 보안 업무를 맡아 이곳에 온 지 3개월. 그동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곳이다. 선착장 부교 끝에 조성우라 이름 붙은 배가 묶여 있었다. 때내 쓰레기 제거를 위해 전기 청소를 할 때 쓰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데였다.
안승환은 조성우 선실 앞에 배낭을 내려놨다. 수심을 재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낚싯줄을 꺼내 부교 교각에 묶어 입수를 준비했다. 핀스트랩을 당기고 호흡기를 물었을 때의 시간은 밤 9시 30분. 안승환은 선자세로 입수했다. 예, 재수씨. 세령호로 가고 있답니다. 그럼 그렇다고 전화나 해주시지 그랬어요. 에이,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최연수를 납치할 인간은 저승사자 말고는 없습니다. 왜 내 전화는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친구인 형태신 통화가 되는데 마누라인 난 왜 통화를 못하는 거냐고요. 아, 못 믿겠으면 재수씨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확인도 하고 저랑 술도 한잔 하시게. 형태씨가 아니라면 아니겠죠. 정말 이 인간 세령 때문에 간 거야. 어디서 술 퍼마시고 있는 거야. 엄마야, 아빠 들어오셨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전화도 없고? 예. 이 인간이 정말. 알았어. 갔겠지. 왜 그렇게 안달이야?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많아. 전화기를 꺼놨다는 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야. 최연수 그 인간 오랜 버릇이지 그게. 타자. 19층? 와, 확실히 엘리베이터도 고급스럽네. 제법 중산층 냄새가 나는데? 서은이를 우리처럼 빈민촌에서 자라게 할 순 없잖아. 그 시절 생각하면 나도 진저리가 나. 말해 뭐하니? 제몸 간수도 못하는 어린 딸한테 제각각 씨가 다른 여동생, 갓난쟁이 남동생을 맡긴 여자, 그게 우리 엄마야. 3살 아래 영준호랑 6살 아래 기주. 결국 내가 다 떠맡았지. 아비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미는 일찍 죽고. 그래도 엄마는 젓가락 장단의 고수잖아. 목포의 눈물을 이난영이보다 더 간드러지게 부르는. 그래서 난 술도 안 마시고 노래도 안 불러. 그 진저리 나는 여자가 꿈에 나타날까 봐. 하긴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천의 고아로 떠돌았겠지. 우리가 언제 온전한 집에서 살아본 적 있니? 폐차 개조에 만든 왕대포집. 손님들 다 돌아가야 가까스로 들어가 새우잠이나마 잘 수 있고. 1901호 여긴가 봐. 번호 알아? 265694 와, 내 집이야. 주문도 있네. 서은이 자전거 여기다 두면 되겠다. 신발 신을 채 들어가도 돼? 뭐 어차피 내일 이사 올 사람이 청소할 거야. 세입자가 내일 들어온다고? 응. 그럼 오늘만 주인이네. 세입자가 있는데 들어와 볼 수도 없고. 3년만 버티면 돼. 베란다로 연결된 유리문도 있네. 와, 전망 좋다. 이 정도면 저택이라 할 만하지. 중산층들은 이런 데 사는구나. 오영재가 수목원 저택에 도착할 무렵에는 빗줄기가 매우 굵어져 있었다. 우산을 펴들고 현관 계단을 서서히 올라갔다. 문을 여는 순간 분노가 한층 더해졌다. 집안꼴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집을 비운 틈을 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저지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혼자서 생일 파티를 한 듯 아직도 양초는 타고 있었고 오르골은 홀로 돌고 있었다. 엄마 놀이까지. 세령은 잠들어 있었다. 풀어헤친 머리칼, 분가루로 뒤집어 쓴 얼굴, 짙게 바른 마스카라, 번들대는 핑크빛 입술, 가까스로 몸통만 가리고 있는 제 엄마의 흰 민소매 블라우스. 엄마가 그리울 때 하는 짓이다. 세령아, 눈 떠라. 아빠 왔다. 오세령.
생일 축하해, 우리 예쁜이. 자. 즐거운 시간이었겠구나. 그렇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파티를 벌였으면서, 어? 옷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옷걸이 간격이 항상 일정해야 돼. 신발장의 신발은? 잘하는구나. 늘 가지런히 정렬돼 있어야지. 그런데 왜 이 모양이지? 엄마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새 잊어버렸니? 이 오르골 창고에 처박아놨는데 어떻게 찾아냈지? 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겠지? 일어나. 저 고양이 새끼가, 이 고양이 새끼가. 꺼져! 너 뭐 하는 거야? 세령이 집어던진 양초잔. 첫 번째 것은 제 아빠의 코팅에 정통으로 맞았고 두 번째 것은 눈두덩이를 강타했다. 오영재가 펄펄 뛰며 콧구멍을 후비고 눈두덩이에 붙은 촌놈을 훑어내는 사이 세령은 고양이와 함께 그대로 달아났다. 생물학적으로는 나보다 3살 어리지만 정신 연령으로 따지면 저 미치지. 할 줄 아는 거라곤 야구밖에 없다니까. 아무것도 몰라. 덩치 큰 미숙아라고나 할까? 아, 팔만 안 다쳤어도. 고등학교 시절엔 총망가는 선수였는데. 총망은 무슨 술꾼이라면 몰라도 야구 그만두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퍼마셨다니까. 아유, 그래도 살려고 애는 쓰잖아.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 순진한 사람이 꾀안 부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잖아. 내 눈엔 그게 더... 난 그 사람보다 더 몇 배 더 했어. 공장 격리사원부터 시작해서 식당 종업원, 마트 계산원, 간병인, 급식 아줌마 안 해본 게 있는 줄 아니? 내일 모레 저 먼 전라도로 이사가야 하는데 오늘까지도 이랬다니까? 알아, 고생하는 거. 그 덕에 서원이가 티 없이 잘하잖아. 뭐든지 할 거야. 몸 파는 일이랑 강도질만 빼고. 서원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라고. 가자 언니, 10시 50분이야. 아우, 돌아가다 보면 자정이 넘겠다. 영역 표시는 하고 가야지. 강아지들이 찔끔찔끔 싸대듯이 나도 그래야지. 오줌이라도 누구 가자고? 내 집이니까 내 이름 새겨두겠다고. 이름을? 어디다? 장판 걷고 여기 이 맨바닥에. 뭐로? 볼펜으로? 이게 있잖아. 눈썹 연필? 강은주 최서원. 형부는 왜 빼? 이 집 장만하는데 그 인간은 기여한 게 없거든. 무슨 소리야. 형부가 사택을 구하지 못했어 봐. 이게 가능했겠어? 그런가? 좋아. 그럼 넣어주지 뭐. 최현수. 잘 있어라 내 집아. 3년 후에 돌아오마. 이거 진퇴양난이네. 창문을 여니까 비가 들이치고 닫고 가자니 졸리고 이거. 에이. 아유,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야. 진입로를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까지 하니 이거 뭐. 인적 없는 거리에다 안개는 자욱하고 비까지 내려서 베는 건 없고. 아유, 왜 이렇게 큰 콤부가 많아 이거.
최연수는 가까스로 세령댐에 다다라 여전히 맹렬한 속도로 최종 목적지인 수목원을 향해 언덕길을 내달렸다. 수목원 후문 표지판을 발견하고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탓이었다. 순간적으로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희뜩한 물체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핸들에서 손을 뗐다. 방금 아들 최서원의 비명을 들은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손바닥을 셔츠에 문질러 닦았다. 전방에 드러놓은 흰 물체에 눈을 고정시켰다. 차에 받친 것이 도로 표지판이거나 들짐승이기를 바랐다. 이럴 수가. 서너 발짝 떨어진 곳에 소녀가 누워 있었다. 죽었는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체 넌 누구야? 죽고 싶었다면 호수로 뛰어들었어야지. 왜 내 차로 뛰어드느냐고. 소녀 곁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거기에 파멸로 줄다름치는 자신이 있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연수는 소녀를 안았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눈을 떴다. 최연수의 왼손이 얼떨결에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벨소리가 심장을 천둥처럼 두들겼다. 어둠이 세상을 삼켰다. 메아리가 아득히 전화마로 사라졌을 때 문득 취스탑이 눈에 띄었다. 이 도로에서 철망담장이 끊기는 유일한 곳이었다. 취스탑과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 입구는 쇠사슬 한 줄로 차단돼 있었다. 등줄 위로 전율이 올라왔다. 옳지 않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껏 쥐 한 마리 죽여본 적이 없다고요. 죄를 저질러 본 적도 없고요. 남의 등골을 빨아먹은 적도 없어요. 거창한 소망을 바란 적도 없다고요. 가족에게 새끼 밥 먹이고 아들 키우고 내키면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딱 지금만큼의 해군말을 바랐다고요. 그게 그래도 주제뿐 바람입니까? 왜 내게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취스탑 다리 난간에서 호수로 떨어져 내리는 소녀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 아들 서원의 모습이 겹쳐졌다.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5번째. 전설은 사실이었다. 호수 안에는 마을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세령마을이라 쓴 입석도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 버스 승강장도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벽널이 떨어져 내린 정미소와 지붕을 뚫고 올라온 수초 사이로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오갔다. 안승환은 전설 속 과거로 들어간 시간여행자처럼 그렇게 물속에 잠긴 옛 세령마을을 누볐다. 한 컷 한 컷 정성 들여 물속 전경을 찍어두며 매우 감격해했다. 어? 뭐야? 어디야? 무언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소린데 이 정도라면 선착장 부교보다는 높고
그렇다면 취수타? 입수 후 이어진 소리가 없으니 사람이나 짐승은 아니겠고 누가 뭘 버렸다는 얘긴데 뭘까? 살아있는 생명이 실수로 물에 빠지거나 누군가 밀어서 떨어졌다면 본능적인 요동이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물건이거나 죽은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았다. 승환은 취스탑 쪽으로 이동했다. 수중 라이트로 비춰보니 수스러진 돌처럼 펄럭이는 물체가 바로 머리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시체였다. 선체로 수직 하강하고 있었다. 자그마한 맨발이 안승환의 어깨에 걸렸다가 미끄러져 내렸다. 가느다란 팔이 호흡기를 치고 스쳐갔다. 101호 숙모건 주인의 외동딸 세령이었다. 세령의 부릅뜬 눈과 안승환의 놀란 눈이 마주쳤다. 방금 전까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밀쳐내니 세령의 머리카락이 잡혔다. 근육이 풀리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이 엄습했다. 손가락 사이로 머리칼이 사르르 빠져나갔다. 그의 손아귀에는 금속물체 하나만 남았다. 그게 무엇인지 확인할 틈이 없었다. 허겁지겁 호술에 빠져나왔다. 박 주임이랑 하셨던가요? 무슨 일로? 혹시 우리 세령이 여기 왔습니까? 그 아이가 이 밤중에 여길 왜 온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제1공독에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긴 왜요? 혹시 세령이가 거기에 갔나 해서요. 예? 아, 여자애가 한밤중에 들어갈 곳이 아닌데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다리 입구에 쳐놓은 쇠사슬을 내려달라는 얘기요. 못 내립니다. 여길 비워둘 수가 없어요. CCTV로 호수 전역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태도 불량. 저런 놈부터 교정시키려 하는데 뭔 일인지 알만하다는 표정하며 흐끔거리는 시선하며 동네 담배가게 주인을 대하는 듯한 말투하며 내가 누군지 알고 놈이 사는 사택도 다 내 집이야. 알기나 해? 여보세요. 네, 나 뒤져봤습니다만 수목원 정문은? 없습니다. 사택 쪽은? 곽 씨가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목장은? 거긴 폐쇄된 지 오래라. 올라가 찾아보세요. 선착장? 내 딸 여기 있었구나. 겁나서 거기 숨은 거라면 이제 나와도 좋아. 반성하면 더 혼내지 않을 테니까. 오늘 아빠한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 아빠는 쉬고 싶었는데. 네가 빡돌게 했더라, 이 개같으냐! 세령, 새 세기 전에 일이 나오는 거다. 그럼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하나, 둘. 좋아, 해보자 이거지. 너니 얼마나 버티는지 근성 한번 볼까? 단 늦으면 늦을수록 이로울 건 없을 거야. 꺼져버리는 비법도 지엄이한테 전수받은 모양이지. 학교 쪽도 정문이 잠겨있고
상가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불 켜진 곳이라면 파출소 하고 주유소. 잠깐, 저기. 아하, 102호. 그럼 그렇지. 제가 숨을 들어 저기밖에 더 있겠어. 세령을 찾다 실패하고 저택으로 돌아오던 오영재는 문득 102호 안승환의 사택 거실 불빛을 발견하고서야 무릎을 쳤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102호. 네 놈은 이제 끝장이야. 설마 우리 세령이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겠지? 만약 그랬다면 네 놈 뼈는 오늘 밤 저 산봉우리에 묻힐 거다. 오이 모시고 있다면 어린애 납치범으로 향후 10년간 콩밥을 먹여줄 거고. 가만. 내가 배를 부르면 그 사이에 창문으로 또 먹힐 테지. 연관은 잠갔을 거고. 어쩐다. 창문. 이것들이 세령이 이제 집으로 가야지. 놈들이! 아무도 없었다. 안방, 베란다, 욕실, 붙박이장까지 다 뒤져봤지만 사람은 없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TV가 저 혼자 떠들어대고 노트북은 인터넷 창이 열려있는 채였다. 다 마신 맥주캔 2개와 담배꽁초가 담긴 유리병, 수첩과 볼펜, 휴대전화, 그 외 잡다한 물건들만 눈에 띄었다. 금방까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긴데 이 멍청이가 세령이를 또 진료소로 데리고 갔군. 이번엔 순경을 부르지는 않을 거고 조용히 치료를 받게 한 후 다시 이리로 데려오겠지.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겠군. 오영재는 식탁에 놓인 크리넥스를 한 줌 뽑았다. 자신이 집안 곳곳에 떨어뜨려 놓은 물기와 발자국을 닦아 흔적을 없앤 후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불을 모두 끄고 숨죽인 채 창가에 앉아 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릴 생각이다. 이 시간 호수를 급히 빠져나온 안승환은 어둠을 헤쳐 사택으로 향하며 좀 전의 장면에 복귀했다. 미치겠네. 지금 방에 잠들었던 아이가 잠시 후에 두들겨 맞은 모습으로 호수에 내던져졌다. 누가? 에이씨, 오영재밖에 더 있겠어? 왜? 이유는 알 수 없지. 어떻게? 흠씬 두들겨 패서. 물론 죽일 생각은 없었겠지. 패다 보니 우발적으로 죽었을 테고 당황한 나머지 차에 싣고 뒤수탑으로 가서 호수에 내던진다.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그건 오해를 자초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야밤에 출입이 금지된 호수에? 거기서 뭘 했어? 그게 왜 거기 갔나 이거요? 사체 유기 알아? 안승환 씨, 우리 경찰은 당신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어잉? 그래요. 저놈이 내 딸을 욕보이고 호수에 버린 거요.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별채숲은 고요했다. 갈 때와는 달리 세령의 방 창문은 닫혀 있었다. 커튼이 드리워지고 방 안은 깜깜했다. 오르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승환은 살금살금 조용히 102호 자신의 사택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101호 대저택으로 들어서는 오영재의 뒷모습이 언뜻 보였다. 들키지 않으려 빠르고 은밀하게 몸을 놀렸다. 이미 죽은 아이야. 죽었다고 그 아이는. 신고한다고 부활하지는 않아.
거실에 들어선 후에도 안승환은 이 사건을 엮이지 말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며 부력조절용 조끼를 벗었다. 나침반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크리스털 별이 달린 머리핀이 따라 나왔다. 이건 뭐야? 뭐지? 이런 게 왜 여기 들어있지? 머리핀. 그래, 세령이의 머리핀. 세령의 시신과 맞닥뜨렸을 때 머리칼이 손가락 사이를 스쳐갔는데 아마 그때 잡힌 모양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체는 다스 안에 떠올 테고 어민이야 형사가 어린이 알아서 잡겠지. 안승환은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면서 세령의 시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다. 물속 압류를 타고 댐을 향해 흘러간다면 쓰레기 여과 스크린에 걸릴 거고, 만약 취수탑 수중벽 쪽으로 가라앉는다면 세령댐은 수문이 아닌 취수탑 수중벽 밑에 통관수로가 있었다. 통관 직경이 150cm를 넘는다고 들었다. 통관 수문이 열리는 새벽, 그 부근의 물살이 어떨지는 익히 짐작이 갔다. 문 열어봐, 문. 뭐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벽에. 형태구나. 무슨 일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임마. 대체 여기는 어떻게 왔어? 여기가 어딘데? 우리 집 앞이잖아. 니네 집? 새벽 근무 나가는 길에 웬 미친 차가 내 집 앞을 막고 있나 해서 보니까 너잖아, 임마. 취해서 여기까지 왔나? 사고 냈어? 뭔 사고? 나와서 차를 한번 보라고. 보닛도 우그러지고 전조등도 깨져 있어. 앞유리도 금이 갔고.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야, 너 손에도 팔도 이거 바지 허리 좀 이거 다 핏자국 아냐? 기억 안 나? 어제 광주에 있다고 했잖아. 나하고 통화할 때. 그랬지. 그럼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때 세령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디 돌게트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야. 찾아봐. 알았어. 어디 있나? 여기다. 11시 8분. 세령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온 게 11시 8분인데? 지금이 5시 10분. 야, 너 6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안개와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린 거야? 안개? 기억나냐 이제? 안개? 여자아이. 아이를 안고 빗속을 걸어가고 취수탑. 어디야 사고 낸 곳이? 설마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겠지? 세령을 가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무면허가 아니었다면. 사고를 낸 거라면 신고를 하자. 자수해.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죽였어. 전화벨을 쉬지 않고 울렸고 아이는 벨소리가 그칠 때까지 내 손에 짓눌려 있었어. 내 왼손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정유정 원작, 최재도 극본, 김창의 연출로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